오늘 이제 마스터 자수 스터디 2회차인데요.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려주셨던 과제들 일단 쭉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랑 이제 1대1 챗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야기, 이제 스스로 이제 피드백 받으신 분도 있는데, 피드백 못 받으신 분들 중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소연챗 1대1 그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하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네. 빨리 끝내봐야겠다. 네. 그, 일단은 저의 구글 캘린더, 잠시만요. 음, 미팅 링크 한 번만 잠깐만요. 아니면, 컴퓨터가 늦어졌어요. 제 컴퓨터를 꺼야 되는데 아직 끄질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켜져 있어서, 네, 네, 계속 들어오시구나. 네. 제가 지금 스터디를 세 개를 하고 있어요. 네, 스터디 하나는 이제 지금 이 경험기술자 마스터 자서 스터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코딩 테스트래. 데이터 분석 과제 템플릿 스터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멘토로 와주셨던 친구가 저희 줌에 와주셨던 친구가 또 멘토로 참여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그 친구와 함께 할 건데. 그리고 마지막 스터디는 이제 코테 스터디 잠깐 임시로 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코딩 테스트 보시는 분들 그냥 같이 그냥 한 배 탔다고 생각하고 코딩 테스트 문제 풀이하는 그런 스터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네요. 이렇게 제가 네 개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군요. 네 개의 활동에 그 다음에 줌에 계속 초대할 사람 이제 구하러 다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줌에 이번에 하반기에 되게 여러 가지 줌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확정된 줌은 잠깐 홍보 좀 할게요. 저희 오카방 줌. 공식적으로 확정된 줌은 10월 15일에 있는 줌이고, 그리고 10월 15일에 이제 상품 기획 직무 줌.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있는 줌은 어 코드 리뷰 문화 만들기 그 줌도 이제 날짜 지금 조율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진짜 아직 어피셜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LLM 개발자라든지 좀 더 이제 많이 계속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SQL 튜닝이라든지 아무튼 그 현직에 계시지만 정말 진짜 바빠서 약간 교육 활동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을 진짜 정말, 나한 번만, 한 번만 하면서 지금 데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뵙기 어려운 분들 좀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 시작할게요. 다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일단은 저랑 이제 아예 없구나. 제 예약 날짜 더 열어놔야겠네. 제가 이제 1대1로 봐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 스터디 시간에 한 명 한 명을 막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이 채팅하는, 저랑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약간 조금 1대1로 첨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런 거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저와 이제 채팅 잡아주시면 되고,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저희 학교에서 이런 거를 했었어요. 저희 학교, 아직도 이제 뭐 학교에 취업센터 있잖아요. 취업센터에서 이렇게 30분씩 막 타임 잡고 하면은 제 화면 공유이 됐구나. 30분씩 이제 그냥 면담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이제 취업 상담하시는 선생님한테. 그래서 막 이직할 때도 저 지금 이직 면접 봐야 되는데 이직 면접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막 상담받고 그랬거든요. 제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정리가 되거든요. 어, 내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내가 고민 이거 있었는데 그냥 말하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료도 제가 커피챗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번 스터디 이제 10월 19일이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0월 19일까지 이제 하면 끝나는데 오늘 이제 2회차 그리고 3회차, 4회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4회차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계속 톡방에 올렸듯이 경험 정리하는 거. 저희의 최종 아웃풋인 거죠. 저는 항상 약간 스터디를 할 때 뭔가 이 아웃풋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결과 중심주의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경험 정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경험 주절주절 적는 거예요. 경험 주절주절.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주절주절 적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경험 기술서. 이력서랑 경험 기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꼭, 이 세 가지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뭔가 이게 나중에 이제 면접까지 보실 때 준비 그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이제 도움 많이 돼요. 그 링크드인으로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이직하거나 이럴 때는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를 바라봐서 이제 하는 스터디니까 이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뼈대를 잘 잡아두면 뭐 나중에 더 좋은 회사 가면 좋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때그때만 그때 늘 필요한 게 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세 가지가 늘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경험 정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 아웃풋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스터디 아웃풋 한 번도 제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우리가 스터디 4일차 동안 어떤 아웃풋을 각자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험 기술 할 때 자주 하시는 실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보통 그 실무자들이 약간 이해하기 쉬워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 말씀드리고 면접 때도 이런 순서도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쉬워하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저의 프로젝트별 강조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뭐 신입일 때 어떤 포인트들을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저희 스터디 아웃풋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목소리가 많이 빠르다 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뭔가 이렇게 잠깐 버퍼링이 생기는 것 같지. 아무튼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정리하는 거, 경험 주절주절 적는 거는 사실은 그 나중에 이직하실 때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내 경험은 이제 다시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이직할 때도 이거 필요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 경험 정리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경험 기술서는 내가 프로젝트 경험만 적는 거잖아요. 내가 이 데이터 AI랑 관련된 프로젝트만 적는 건데 경험을 정리하라는 이유는 나의 인생의 총체적인 경험, 뭐, 20대부터, 무슨 10대도 적어도 돼요. 근데 20대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AI 직무 말고 내 삶을 어떤 거를 차지하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적어 보시는 게 요즘 사실 그 직무 면접에서 더 나아가서 약간 이제 컬처fit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험을 정리해야지만 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 오늘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저 역시도 사실은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정리를 되게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프로젝트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쭉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냥 제가 저 막 다이어트도 적고 막 뭐 국문과 관련된 활동들도 막 적고 막 그래서 제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절주절 적는 거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 나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거에 고민이 있고 이런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랑 경험기술서 있어요. 그 이력서랑 경험기술서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번 주에 자기소개서까지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 자기소개서 아무튼 네, 이력서랑 경험기술서 일단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잘 작성하시고 자기소개서도 잘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경험부터 정리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 이제 잔소리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터디 저희 4주 동안 이 세 가지 아웃풋을 각자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프로젝트 경험기술서 할 때 경험기술서를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자주 하시는 실수들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이 컴퓨터 저만요 느려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보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하시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복붙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before, after 이렇게 뭔가 저 나름대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면, 일단 형식 통일하는 거.
되게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형식을 그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할까요? 음. 아무튼 그 형식을 통일하는 거는 사실 그 이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배경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배경 땡땡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게 기본적인 형식도 통일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당연히 통일하셔야 돼요. 당연히 읽었을 때 쭉 형식. 그리고 뭐뭐함 하다가 갑자기 뭐뭐 합니다 튀어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안 돼요. 이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거죠. 약간.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형식 꼭 통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제 거에는 역할이랑 그 기여한 점보다 성과를 먼저 제가 앞에다가 내서 저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신입 경험기술서는 굳이 성과를 앞에다가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꼭 너무 성과 중심주의도 얘기하다 보면 좀 이게 되게 그 성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성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보통은 신입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기여한 점부터 올려도 괜찮아요. 그냥 저라면 역할 기여한 점부터 먼저 적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신입인데 그러니까 제가 경력 약간 느낌으로 경험기술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직할 때 뭔가 성과 위로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역할 기여점 일단 먼저 올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에서는 굳이 성과를 위에다가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역할 기여점 먼저 적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배경, 역할 기여점, 성과, 주사용 기술 이렇게 이 순으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식 같은 거는 당연히 뭐 과도도 시작하면 과도도 해줘야 되고, 그 음슴잼 이런 거는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톤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무튼 형식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프로젝트명에 이제 기관수나 이제 팀원 수를 꼭 기입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제가 항상 늘 1대1 채팅을 하다 보면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냐. 그 다음에 팀원 수 몇 명이서 한 거냐. 거기서 이제 본인이 한 역할은 뭐냐. 라는 거 진짜 꼭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면접에서도 정말 자주 물어봐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고, 몇 명이서 하셨어요? 그 몇 명이서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세 명 어떻게 역할 분담했는지 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원 수도 꼭 기입을 해주시면, 이 친구가 대충 그러니까 기간이랑 팀원 수를 기입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대충 프로젝트 사이즈를 알기 위한 거예요. 뭐 기간이 막 1년짜리면 프로젝트가 꽤 크겠죠. 그리고 막 참여한 사람이 막 50명이야. 그럼 프로젝트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 사이즈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일어나서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적어 놓으면 이제 그 면접에서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면 어차피 적어 놓으시면은 적어 놓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적어놔서 결국 면접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꼭 적으셔야 되고, 기여도랑 이제 팀원 수까지는 꼭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서류일 때는 막 이 세 명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라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서류 할 때는 막 그냥 명수만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한 프로젝트만 그 자기소개서에 팀플한 경험 적으세요 하는 거에만 이제 어떻게 팀 역할 분배했는지 적으면 되는 거지. 역할 분배 하나하나를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면접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세 명이 어떻게 역할 분배했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모델 개발 한 명 했고요. 전천이 한 명 했고, 뭐 누구는 뭐 과제 정리하는 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친구들이 생각보다 다 같이 했어요라고 하게 되니까, 그, 사실 다 협업해서 했겠죠. 근데 다 조금씩 다 했겠죠. 근데 본인이 그럼 어디에 집중했는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델 개발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다 같이 한다고, 모델을 다 같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야, 너는 나이집엠 해. 나는 뭐 딥러닝 모델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분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는, 지금 모델 종류가 지금 뭐 상품 1, 상품 2, 상품 3 이렇게 있는데, 너는 상품 1 모델 개발해. 나는 상품 2 모델 개발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의 분배를 하기는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전처리 모델 개발 조금씩 관여했더라도, 어디를 조금 더 집중했는지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아마 면접 때 조금 더 이제 면접관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 질문의 의도는 역할 분배 어떻게 했어요? 라는 그 질문의 의도는 그냥 다 같이 했어요를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의 일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거 파악하기 위한 그 다음에 어떻게 협업
돌아갔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같이 했는데요? 하면, 면접관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제 적는 거. 늘 생각보다 그 친구들이 아직 제가 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몇 팀 중 이렇게 하는데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LG AI머스 그다음에 또 뭐 있던데 아무튼 자주 나오는 그 해커톤들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드는 생각이 면접관은 이제 당연히 막 더 1등한 팀 꼽겠죠. 1등, 2등. 특히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보다 더 윗등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등 했어. 1등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 성능을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향상을 했다. 그래서 최종 어느 정도 했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다면은 어떤 모델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서 성능을 몇 퍼센트 향상했다라고 적으면서 그래서 최종 몇 위 했다라고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해커톤을 최종 몇 위 했다로 많이 적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뭐 AI 해커톤 막 1위 했어. 그렇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유명한 학회에서 막 베스트 어워드 막 이런 거 받았어. 하면 당연히 적어도 되죠, 그냥. 근데 좀 애매하다 하면 그냥 성능 몇 퍼센트 향상했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성과 계속 강조하지만 이 제가 이제 프로젝트 성과 배운 점 이거 또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성능 개선하거나 속도 개선한 거 위주로 써주거나 만약에 그것도 없다 하면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봤던 새로운 모델 알고리즘을 적용해 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해 본 거나 하는 사례들을 이제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조금 이제 성과도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오면 제가 이거 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덜 적어오면 뭘 이렇게 더 추가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적으라고밖에 가이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더 다 적어오고, 조금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적어오고, 그러면 굳이 이거 모델을 이렇게 개선했다는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빼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이제 성과, 기여한 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수상 실적에 있는 내용도 프로젝트에 기입하게. 물론 이거 저도 처음 신입할 때 자주 했던 실수인 것 같아요. 수상 실적에 있는 내용을 프로젝트에 기입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면접관은 어차피 보면 저도 이제 면접관이 이게 수상 실적 따라보고 경영 실적 따라보진 않거든요. 그냥 경험 기술서 있냐 딱 봐요. 그리고 이제 수상실적 그냥 이렇게 흩어보는 거. 약간 이게 두개 그러니까 별개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 받았던 것도 꼭 경험기술서 프로젝트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수상실적에 있다고 뒤에 프로젝트 설명하실 때 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칸수 제한이 있다. 이거 프로젝트 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프로젝트 3개밖에 입력 못한다. 하면 내가 수상실적에 입력한 거 있으면 그거 말고 또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수강시절 적었으니까 이제 뭐 다른 프로젝트 적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개수 제한 때문에 굳이 막 이 수상 실적에 있는 내용을 못 끌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경험 기술서에 그냥 다 적으면 된다. 그러니까 수상 실적에 있는 내용도 프로젝트에 기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동일한 제목으로 기입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이제 수상으로 이어졌는지 꼭 기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상 실적에는 어떤 데 해커톤이나 됐다가 이제 프로젝트명에는 안구지나 예측 모델 개발로 나와요. 그러면은 뭐지? 이게 잘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입력 자체를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맞춰줘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서 상 받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어지도록 기입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명을 알 수 있도록 기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국대 해커톤 뭐 2025년 막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최소한 이제 뭐 데이터 분류하는 해커톤인지 아니면 뭐 하는 해커톤인지 그냥 이렇게 소제목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목 이렇게 조금 달아주시면 뭐 LG AIMS 해커톤 이렇게 하는 것보다 LG AIMS 무슨 해커톤이었는지 주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조금만 달아주실 수 있으니까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기여한 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는 거 역할 기여한 점
네, 구체적으로 적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수상실적, 성과 이런 것을 기입하는 거고, 사실 여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사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데, 저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적는 게. 신입 때도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역할 기여한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특히 신입인 경우는 구체적으로 적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장, 리서치 및 모델 개발, 이렇게 적으면, 약간 약간 이 직무 설명서에 나올 것 같은 거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팀 리더로 내가 뭔가 이 문제 해결 전략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모델 방법론을 리서치하고, 내지내 모델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어큐러시를 70에서 90을 개선했다. 하면 이 친구가 어떤 걸 했는지가 그냥 간단 요약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비포에 있는 말보다는 애프터에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몇 편을 리서치해서 이 모델을 적용해서 이렇게 성능을 개선했어요. 라고 적어주면 그 친구의 뭔가 행동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로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일을 했을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했을지가 보여질 수 있게끔 적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너무 막 2, 30줄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막 한 줄, 두 줄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게끔 적으면 떨어져요. 네. 왜냐면 그 제가 그때 항상 늘 얘기하는 가끔씩 처음 이 스터디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챗봇 개발했어요. 하면 당연히 모든 친구들이 요즘 다 챗봇 다 개발한 경험 있으니까 막 제가 오픈 AI 개발자는 제가 챗GPT 개발했어요. 하면 딱 그 한 문장으로 본인이 그냥 소개가 끝나는 거죠. 저 챗GPT 핵심 개발자예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개발했어요 하면 이 개발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맡아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나 왜 이렇게 스펙 좋은데 왜 떨어져? 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비포도 많이 적어요. 나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잘 이게 생각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딱 우리 직무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연구했던 어떤 의료 쪽의 어떤 포커싱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산업군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군을 더 많이 지원을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딱 내가 딱 문제 풀었던 거랑 딱 맞는 경우가 아니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풀었던 문제를 강조하게 되면 풀었던 문제를 푸는 회사가 아니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신입으로 준비할 때 풀었던 문제의 수준이 실무에서의 수준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가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만 강조하시면 합격에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커톤 문제 풀었어요. 라고만 강조하면 면접관은 그거 자체가 그냥 진짜 뭔가 정말 어려운 해커톤이 아닌 이상 그게 우리한테 그래서 뭐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이제 불합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와서 뭘 할 수 있겠구나. 가 이제 그려질 수 있게끔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제 예시인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뭘 리서치했고 뭘 모델 개발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 방법론을 리서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 모델 방법론을 리서치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게 된 배경이 그 도메인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도메인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 방법론을 리서치했던 거구나. 그러면은 사실 면접관은 어떻게 이해해 주냐면 이거 말고 다른 주제가 오면 또 리서치를 할 수 있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리서치라는 단어 봤을 때는 뭐 그냥 논문 어떻게 리서치하는 거지?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모델 개발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태도로 모델 개발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게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역할 기여한 점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실수, 제가 이거
그 저랑 1대1 채팅하면 자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 역할 기여한 점이랑 성과랑 어떻게 이어지냐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해커톤 제목은 그래도 나름 잘 써주세요. 나름, 그러니까 해커톤 제목이다. 프로젝트 제목은 조금씩 저랑 이제 교정을 하시다 보면 알아서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커톤 적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조금씩 구체화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알아서 잘 고쳐서 쓰세요. 근데 그 여전히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이 역할 기하는 점, 뭔가 구체적으로 안 적거나, 아니면은 6번의 실수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면접관은 이제 멘붕 오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기여한 점이 이제 성과와 이어지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줬던 템플릿이 이 템플릿이잖아요. 배경, 역할 기여한 점, 성과, 주사한 기술. 이 템플릿인데 역할 기여한 점이랑 성과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이 친구가 이 역할을 한 게 내 이 성과, 이 뭐 프로젝트 1등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게 적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논리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이 역할 기여한 점이랑 성과랑 따로 노는 거는. 그냥 그 아예 차라리 못 쓰는 게 낫지. 그럼 논리성이 약간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안 들어지는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면, 아, 저 데이터 전처리에서 변수 각오했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뭐 4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어, 데이터 전처리에서 변수 가공하는 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도 일단은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일단 그 보통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못 쓰니까. 근데 이렇게 비포 정도까지 와도 잘한 거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가공하는 게 상 받는데 무슨 역할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 받는 거 아닌데, 아무튼 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변수 가공한 게 이 성과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데이터 전처리해가지고 변수 몇 개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변수 몇 개를 추가하기 전에 성능이 뭐 70%였는데 제가 20개 변수 추가하니까 성능이 뭐 80%로 올랐어요. 라고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 이렇게 기여해서 아, 이 성과도 이어진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데이터 AI 직무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데이터 AI 직무 말고도 다른 직무에 포지션 있는 분들도 당연히 회사원이니까 논리적이신 것 같아요. 그 다른 업계에 있는 친구들 보면. 근데 데이터 AI 직무는 특히나 더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런 어떤 이 검증을 하고 논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논리력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능이 올랐다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능이 왜 올랐지? 라고 다시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회사에서 일할 때, 아, 성능이 만약에 제가 막 모델 개발하고 성능을 이제 막 매달 테스트를 하겠죠. 운영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전환율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매를 예측하는 모델 개발해서 뭐 배포를 했어요. 그럼 그 모델을 매달 돌리면서 이번 달에도 그 성능이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죠. 근데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 모델 성능이 70점이었어. 그리고 다음 달에 해보니까 70점이었어. 그거는 뭐 이슈 없는 거죠. 근데 다음 달에 해보니까 성능이 갑자기 80점이 됐어요. 그럼 80점이 된 것도 왜 80점이 되는지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간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왜 갑자기 70점 하던 애가 왜 80점이 된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70점 하던 게 60점 하는 거면 당연히 분석하겠지만 70점 하는 게 80점이 되는 이유도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너가 이렇게 점처리해서 변수 가공한 게 이 성과랑 어떻게 연관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역할 기여한 점이 성과랑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치화해서 이제 기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이제 기재를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역할 기여한 점도 수치화해서 기재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성과도 수치화해서 기재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역할 기여한 점도 수치화,
성과도 수치야. 여전히 다양한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니면은 뭐 이런 많은 샘플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 기원점 성과. 네. 그래서 라벨이 몇 건 수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와닿을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약간 논외에도 조금 더 벌점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흔한 데이터셋 기입하지 마세요. 네, 타이타닉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 그리고 뭐 사실 자주 나오는 작은 데이터셋 몇 개 있거든요. 뭐 이렇게 통신사도 사실 자주 나오는 데이터셋이어서 프로젝트 경험 기술서에서는 약간 좀 기입하지 않는 걸 약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자주 나오는 약간 약간 좀 KDT 교육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국비 지원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데이터셋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셋 기입하는 순간 뭔가 프로젝트 경험 기술서에 이 친구의 그냥 수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 프로젝트다. 타이탄의 엠리스트가 최근 프로젝트다 하면 당연히 안 뽑아요. 왜냐면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2025년 10월에 지금 시즌하고 있는데 2025년 이 1월부터 8월 달에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에 타이타닉 엠리스트 아니면 KDT에서 그런 기본 교육에서 나올 법한 데이터셋이 지금 언급된다면 이 친구의 수준은 이 정도겠구나. 라고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뽑지 않겠죠. 그래서 흔한 데이터셋 그냥 빼주세요. 이거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깃허브 링크 이제 가급적 이제 이 해주세요. 예, 가급적 기재하지 말 것이 아니라 꼭 가급적 이제 기재해야 할 것. 그래서 이 주사용 기술, 성과, 역할 기여한 배경,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깃허브 링크도 이 프로젝트 올려서 꼭 서술해 주세요. 왜냐면 있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코드로 계속 남겨놨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안 들어가 볼 수 있긴 해요. 왜냐면 그렇게 면접관이 뭐 할 일 없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 분 한 분 뽑는데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아무튼 모든 링크를 다 들어가 보진 않는다는 거죠. 10개 올린다고 10개 다 들어가 보지 않지만 그중에 한 개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깃허브 생각보다 많이 보거든요. 이, 왜냐면 요즘 약간 입으로 코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바이브 코딩, 저는 바이브 코딩 그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부터 바이브 코딩하고 아예 그 언어를 모르는데 바이브 코딩하는 거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아무튼 그 깃허브 링크에 코드 올려주시는 거랑 안 올려주시는 거랑 이 경험 기술서의 어떤 그 깊이 느껴지는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인턴 이런 거는 못 올린다 하면 올릴 수 없는 거는 못 올리겠지만 또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렇게 프로젝트 경험 기술서 작성하실 때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자주 하는 실수들까지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회의 끝나고. 나. 여전히 서류 작성할 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상황이다 하면 제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게 자수 아까운데 굳이 이 저는 저나 이렇게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거 다 땡땡개로 바꿔주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양한이라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다양한 건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화해서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명 거 실수하면은 회사명 근데 블라인드 채용 공고인데 블라인드 기입하지 말라는 거 기입하거나, 뭐, 아무튼 이런 하지 말라는 거 이제, 하신 실수를 하시면 그냥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명 실수하면 그냥 떨어진다. 그러니까 꼭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직무 지원 동기 작성 시 잡 디스크립션 또는 이제 회사 소개서에 나올 법한 표현을 이제 이 복제하는 거는 이제 그,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이 회사명 실수가 보통 인사팀에서 걸르거든요. 회사명을 실수하면 아니 야, 우리 회사가 그냥 만만한 회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사팀에서 걸러요. 근데 간혹가다 못 걸러가지고 면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에 가서 면접관이 면접하다가 보면 떨어지죠. 그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회사명 실수는 진짜 정말 크리티컬한 실수예요.
그냥 이름을 약간 내가 너 좋아해라고 했는데 그 너를 내가 수지 좋아해라는데 수지를 뭔가 약간 송혜교 좋아해 약간 이런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실수니까 그꼭 하지 그 꼭 이제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직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잡 디스크립션 또는 이제 회사 소개서에 나올 법한 표현 이 복사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그냥 저는 그 IT 직무 지원하는데 IT 직무에서 이런 거 개발하고 하면서 개발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뭔가 이 잡 디스크립션 내용 그대로 복붙한 거 같은 그 느낌이 나오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제 지양해 주세요. 네,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돼서 요즘 자주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챗GPT가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단순 땡땡이 아니다. 아, 왜 단순이라는 말 계속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챗GPT가 그 쓸데없는 그 부사를 되게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디지털이 아니다. 단순 AI가 아니라, 단순 챗봇이 아니라, 뭔가 약간 이렇게 단순 붙이는 순간, 그 좀, 이런 느낌? 그리고 그, 그 뭔가 약간, 진짜 좋아요. 막 이거 굳이 막 진짜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쓸데없는 부사는 다 제거해 주세요. 네. 저는 국문과여가지고 막 이거 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부사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부사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군더더기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보통 비즈니스 어투에서는 막 이렇게 정말 좋아요. 막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좋습니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 어투가 조금 그 GPT가 쓸 법한 어투 들으면은 뭔가 이 GPT 돌리는 것 같은 게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사와 남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GPT가 하는 어투가 또 하나 또 있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거를 고양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면은 갑자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그 멋진 거 같지만 잘 안 쓰는 단어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 GPT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게 그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GPT스러운 말투 중에 또 하나가 약간 3인칭 받아보듯이 약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고양식, 뭐, 아무튼 이게 되게 3인칭으로 약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뭐, 회사 지원 동기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 들면, 뭔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그런 그 GPT 쓰던 말투들은 좀 지양해주세요.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은 그 본인이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HR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그 기사에 나기도 했는데 GPT를 쓰는 거에 대해서 HR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7, 80% HR이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GPT를 활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 GPT를 써가지고 그 GPT 약간 솔직히 GPT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자기소개서 여러 개 한 번에 그냥 많이 쓰려고 하는 거. 네, 많이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친구가 이 회사에 그만큼 열정을 안 쏟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GPT가 자주 하는 부사어 남발, 뭔가 3인칭 받아보듯 하는 어투, 아니면 되게 어려운 단어들, 잘 안 쓰는데, 그 쓰는 약간 어려운 단어들 쓰지 마시다. 네, 그 HR에서 별로 안 좋게 보니까 그 GPT 썼다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저 그러면 GPT 안 쓰고 무조건 저 혼자 손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사실 GPT 저도 쓰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쓰게 해도 돼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본인이 수정을 꼭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GPT한테 처음부터 맡기면 되게 이상하게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경험 기술서 작성한 거 이제 GPT한테 맡기면 GPT가 그런 거 되게 이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GPT를 어떻게 쓰냐면 뭐, 스타기법, 시츄에이션, 뭐, 태스크, 액션, 리절트, 뭐, 이런 거 다 적어요. 그냥 제 말투로. 아, 뭐뭐 했어. 막, 이렇게 그 주저리 적는 말투로 막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GPT한테 넘겨서, 야, 이거 막 되게, 막 음슴체 아니면 내가 지금 했다 아니면, 짱 기분 나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 적어놨는데, 이거 그냥 비즈니스 어투 다 바꿔줘 하면 또 비즈니스 어투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 가지고 손 한 번 더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GPT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안은 내가 잡고 초안 그냥 대충 내가 진짜 편한 어투로 막 쓰고 GPT한테 넘겨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좀 다시 내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쓰시면
그렇게 좀 더 빨리 쓰면서 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설계부터 GPT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자기소개서 틀 잡을 때부터 GPT한테 맡기면 이상한 단어들 많이 나오니까, 네. 그 추상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랑 잘 안 맞는 것 같은 지원자도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기획 직무에 쓴다라고 하면 기획 직무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 개발자다 하면 모델 개발하는 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 핏이 잘 맞을 것 같게끔 그려지는 거. 생각보다 이 5번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직무 핏을 진짜 많이 본다. 그래서 이 잘하는 거랑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잘하면서 하고 싶은 거, 이 절충을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과 부재. 이 성과 부재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니까 성과는 잘 적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 별로 없으니까. 제가 30분을 넘지 않으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라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목표인데. 아무튼 질문 있으시면 또 남겨주세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질문.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은 이제 저희 이번 주 숙제는 경험기술서를 한 톤 더 이쁘게 만드는 거랑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남은 시간 동안 딱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이 데이터 프로젝트랑 이 프로젝트별 강조 포인트 정리하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까지 작성을 어, 하시죠? 그래서 해야지 뭔가, 네, 어차피 네, 될 거 같네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자기소개서, 아무튼 이건 좀 일단 시간을 보고 얘기하죠. 아무튼. 일단 오늘은 경험을 정리하시는 거. 이번 주는 경험기술서의 완성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기술서 완성본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에게 코드를 많이 주세요. 저한테 이제 채팅을 많이 주세요. 네, 자기소개서는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데이터 프로젝트랑 프로젝트별 강조 포인트 정리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AI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순서로 정리된 친구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면접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국. 그래서 보통 데이터 하는 경우는 어떻게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냐면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이즈의 데이터였었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면은 그러면은 몇 기가 데이터셋이냐 아니면 토큰 몇 개냐 뭐 아무튼 이런 데이터셋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기가 정도의 데이터셋을 다뤄봤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뭐 타겟율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뭐 분류 모델 주로 개발했다면 타겟율 물어보면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거든요. 타겟율 1%였는지 뭐 10%였는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다뤘는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인풋이거든요. 인풋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셋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 알고리즘을 썼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고리즘 뭐 여러 개 나오겠죠. 뭐 버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GPT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모델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이 이 모델의 결과물은 그래서 이렇다. 그리고 보통 이 아웃풋을 또 해석하는 작업들을 해요. 아웃풋을 시각화하고 그래서 해석하는 작업. 왜냐면 모델 그 자체는 어떤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약간 결과물만 이렇게 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부분을 시각화를 하냐면 우리가 잘 못 맞히는 약간 단어들이 막 이런 단어들이구나. 아니면은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특정 고객군마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시각화하기도 하고, 되게 간단하게는 불량, 뭐, 우량 있으면, 이렇게 타겟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피처들이 유의미한지. 그래서 그 피처별로 불량인 고객들, 그러니까 뭐, 이탈하는 고객들은 피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이탈하지 않는 고객들은 분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석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딱 어떤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약간 XAI라고 이 설명하는 어떤 덧붙이는 이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 처음에 인풋으로 만들 때, 가공할 때도 시각화를 하지만 모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못 푸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이 모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각화도 한다. 그래서 이 시각화하면서 이해하는 작업들도 있고, 아니 보고서 만드는 요구로 시각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성능 검증, 뭐 시각화는 성능 검증이랑 뭐 같이 돌아다니는 거긴 하지만 그 성능 이제 그래서 최종 이제 검증을 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성능이 나온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그 느낌으로 모든 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문제들을 받아보거든요. 데이터가 어떻구나. 그다음에 인풋이나 아웃풋이 어떻게 돼서 어떤 모델 썼구나. 그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고 나면 얘에 대해서 계속 성능을 검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을 검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모델 아웃풋이 나왔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래프도 그리면서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시각화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 6개의 과정이 잘 드러나게 설명해주면 가장 좋고,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할 테니까 뭐 전철이든 모델 개발이든 아니면 시각화든 아무튼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소서에서는 한 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결국 어차피 면접에서는 그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도 그려주면 좋고요. 설계도나 아니면 최종 결과 아웃풋, 어떤 핵심 그림 그려주면은 또 좋다. 네. 그래서 어제 논문 스터디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피거랑 표 막 이런 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피거, 아무튼 그래프 이런 표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딱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림은 그려줄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아, 나 그림이 없다 하면 뭐 굳이 이제 그 안 그리셔도 되지 안 그려도 돼요. 네. 근데 보통은 그 뭐 기말고사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 하시다 보니까 아니면은 뭐 해커톤 최종 발표 뭐 이런 걸로 하시다 보니까 다들 그림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깃허브 링크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 제가 이후에 얘기할 내용들은 음, 이제 그 잠깐 이제 녹화가 되면 안 되는 내용이나 잠깐 중요하고 네. 네, 제 경력 기술사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아무튼, 이거 캡처하지 마세요. 절대 capture해서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 거라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 이제 변수 가공 경험. 이런 거는 이제, 너 변수 추가해본 경험 있어? 라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떤 변수가 유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탈 예측할 때, 그럼 어떤 변수가 가장 유의미했어요? 뭐 성별 변수가 유의미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변수가 유의미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를 추가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델 다뤄본 경험. 예를 들면은 요즘은 LLM을 다뤄본 사람과 LLM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약간 조금 나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모델들 다뤄봤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모델 개발 경험을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 내가 LLM 다룰 수 있어 하면 LLM 파생 지문 당연히 나와요. 트랜스포머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트랜스포머 이후에 모델들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파생 지문 나올 거 각오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레포팅 경험, 레포트 작성 경험. 생각보다 저희 일이 모델 개발하고 변수 가공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가지고 시각화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성능이 얼만큼 나왔다, 성능 원인은 이렇게 올랐다라는 식의 어떤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레포트 작성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 더 좋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임팩트 있는 경험, 어떤 성공 경험, 있는 경험, 어떤 성공 경험,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도전적인 경험이 뭐였냐,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관련된 거에서 신입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면 변수 가공, 그 다음에 모델 개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이걸 보고서로 이제 작성해 본 경험도 있으면은 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험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는 성공, 실패, 도전적인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질문. 네. 오늘도 유쾌하시길 바라면서 네, 질문. 네. 네.
질문 아무도 없나요? 네. 질문을 남겨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할 과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자소서에 관한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 취업 자기소개 선임하는 가치관의 정의가 뭐냐? 가치관의 정의, 흔히 말하는 가치관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지원 동기에서 가치관 물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기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가치관, 어렵긴 한 것 같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면, 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는 근데 안정성을 떠나서 나는 뭔가 내가 배우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성, 그,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나랑 다른 사람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관인 거죠. 이 사람은 뭔가, 어, 그, 뭔가 워라밸을 추구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막 2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해도 뭔가 그 성취하는 게 있으면 그 성취를 추구하는지 이것도 가치관인 거잖아요. 아니면 나는 도전적인 어떤 걸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의 일을 약간 조금 유지하고 뭔가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일을 더 추구하는지 이런 것도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사회에는.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더 계속 유지하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냥 개척해 나가는 데 필요한 거죠. 근데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그, 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공동체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컬처핏이랑도 좀 이어지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뭔가 이 역할을 그냥 약간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성장에 대한 갈증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 약간 물어보는 약간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늘 자료도 공유해 주시는 걸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쵸. 제가 뒷부분을 뒷부분 빼고 공유 드립니다. 네. 그다음 면접에서 하나의 경험을 여러 번 말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변수를 가공한 경험이랑 모델 개발 경험을 같은 프로젝트를 이야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경험을, 네, 모델 개발 경험을, 네, 같은 프로젝트 얘기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얘기해도 되지만 같은 프로젝트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신입분들은 프로젝트가 뭐 세 개, 두 개, 세 개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해본 경험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같은 프로젝트 얘기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면서 인성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에피소드, 협업 방식과 같은 부분들을 따로 기록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컬처핏에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인성적인 부분을 사실 에피소드를 따로 기입한 거는 그렇게 있지는 않고, 물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사실 계속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블로그에 너무 임팩트 있는 사건들 남아 있었겠죠. 네, 자유롭게 나가셔도 돼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은 질문 받을게요. 그러니까 저희 숙제만 일단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유롭게 나가시기 전에. 뭐지? 저희 이번 주 숙제는 경험기술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기술서 같이 보완해서 올리는 거 제가 숙제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핵심 프로젝트, 이거 하나하나 다 뭘로 대답할 건지 그거 잡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시 옥하방에 한번 공지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일 있으신 분 다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인성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기억을 복귀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아니면 에피소드, 뭐, 지금 상태에서 생각나는 것들, 다시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네. 허철핏을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인성적인 거는 사실은 저는 이, 그러니까 전 최근에 사실 컬처필 면접을 봤는데 그 컬처필 면접을 그동안은 지금 한 번도 저는 회사의 면접 봤을 때 컬처필 면접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녹여내냐라고 했을 때 인성적인 거는 저는 딱히 그렇게 크게 말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아, 팀에 이런, 그 팀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보통 방향이 딱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가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라고 하면 이제 또 이 분위기에 맞는 회사에서는 그 친구를 또 좋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제안을 했던 경험, 뭔가 설득을 했던 경험, 아니면 뭔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저도 아까 이제 뭔가 이 어떤 그 뭐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뭐 어떻게 이제 했는지 뭔가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도 약간 녹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 프로젝트 모델 성능 개선하는 것도 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반드시 성능 개선해야겠다. 아, 반드시 이것만 해보자. 반드시 10개. 아, 성능 막 계속 지금 막 꼴찌였는데, 아, 10시간 동안 꼴찌였는데 남은 10시간 동안 해서 될까? 라는 생각했지만, 그래. 나 10개 정도는 시험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이 어떤 이 느낌의 사람인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조했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임했는지. 네. 그래서 어떠한 경진대회 예시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치관 어떤 경진대 예시를 통해 고객의 니즈 파악하여 문제 해결하는 사람.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도전적이다. 아니면은 뭔가 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융화를 추구한다. 뭐 약간 이런 어떤 용어들이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하죠. 왜냐면 고객 지향적이다. 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가치관을 푼다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게 가치관으로 풀려면 풀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 니즈는 이거는 회사의 가치관인 거고, 나의 이 억양을 또 다시 풀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뭔가 상대방과의 어떤 그 협업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치관이나 용어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가치관 관련된 용어들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자, 다음 회의도 계속 있어서 오늘 뭐 질문 일단 여기까지 받도록 할게요. 저희 막 질문 더 있다 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옥하방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목소리가 점점 쉬어가네요. 아무튼 소요한 채 때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주에 숙제 경험기술서 더 보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죠. 다음 주 일요일 8시 반이에요. 아, 8시, 아니, 8시에요. 8시. 제가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에 보도록 할게요. 종료할게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